9장 용액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체, 액체, 기체 맨 처음에 배웠고요. 그죠? 기체를 맨 처음에, 앞에서 맨 처음에 배웠고, 그 다음에 고체, 액체, 상전이 배웠고, 이제는 그 고체, 액체, 기체들이 그런 순수한 상태들 각각, 고체나 액체, 기체라는 건 순수한 어떤 면에서 순수한 거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섞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용액이에요. 용액은, 우리가 흔히 용액이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물, 그죠? 물에 뭔가 이렇게 녹아있다든가 소금물이나 설탕물이나 이런 식의 액체와 고체 간에 형성된 용액만 얘기했는데 실제로 용액이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액체를 여기서는 물이 액체로서 용매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소금이 고체로서 용질이 되는 거죠.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액체가 용매, 고체가 용질. 근데 더 넓은 의미에서의 용액은 액체, 고체 구분 없습니다. 구분 없어요. 고체가 용매가 될 수도 있고 액체가 용질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용액이 용매 플러스 용질이라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용매나 용질은 전부 다 고체, 액체, 기체 그 어떤 것도 다 될 수가 있다. 서로 같은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 같이 될 수도 있고 용매, 용질이 될 수 있는 거고 다른 이렇게 반대의 경우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양이 많으면 용매예요. 예. 양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용질이고. 근데 그 양이라는 것이 사실은 좀 압도적으로 어떤 게 굉장히 많고 어떤 게 조금 적고 이렇거든요. 예, 그런 기준으로 용매, 용질이 구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용액 다루는 거는 그 일반적인 개념의 용액, 액체, 용매, 고체, 용질 이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주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용액, 용액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용질이 용매에 녹는 과정을 용해라고 얘기합니다. 용해. 예. 그래서 용해하고 그 용액 중에서 용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이다. 물이다 그러면 그 용액을 우리가 흔히 수용액이라고 얘기죠. 수용액. 그래서 AQ라고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가로치고 AQ라고 써놨으면 그거 다 수용액이에요. 수용액은 어떤 용질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용질이 고체인 놈을 여기다가 집어넣든 아니면 액체인 놈 아니면 기체를 여기다 녹여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수용액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써놨으면 이건 다 물이 용매다. 그건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항상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산염기 나중에 할 때 다시 제가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물이 항상 들어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용액을 그러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용매, 용질 어떤 게 둘 중에 많은 놈을 용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많은 정도를 좀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일단 용매, 용질은 정해진 상태에서 그 용질이 그 용매에 어느 정도 있느냐라는 거를 표기를 합니다. 그 용액의 농도라고 얘기를 해요. 용액의 농도. 네. 용액의 농도는 표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거기 이제 노트에 보시면은 제일 먼저 퍼센트 농도가 있어요. 퍼센트 농도. 그 다음에 ppm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pm도 농도가 아니고 이 이상도 있지만 ppm 그 다음에 몰 농도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몰랄 농도 그리고 몰 분율 x 이렇게 퍼센트 농도는 무게 퍼센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웨이트 퍼센트가 될 수도 있고 부피 퍼센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용액 안에 용질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기준량은 뭐냐면 다 용액이에요. 예, 일단 용액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놈은 용액의 웨이트니까 질량이 되겠죠. 그죠? 용액의 질량이 되는 것이고 비교량이 이제 용질의 역시 같은 단위로 질량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퍼스트니까 곱하기 100만 해주는 것 뿐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ppm, 볼륨은 여기 대신 부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게 용액의 부피 중에 용질의 부피. 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네, ppm은 화학에서는 잘 안 써요. 사실은 ppm 거의 글쎄요,
생물, 환경에서는 주로 환경에서 쓰는 거고, 생물 쪽에서 뭐, 좀 미생물 쪽, 다른 것 쪽에서는 ppm을 많이 쓰고, 화학에서는 거의 안 씁니다, 사실은. 그래도 농도가 아니니까 가끔 어쩌면께서 이런 거 내는 경우가 있어요. 치사하게. 싫어하는데. ppm, 원래는 parts per million이죠. 밀리언 중에, 그 기준이 밀리언이에요. 뭔가 ppb도 있어요. 빌리언 뭐,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ppm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건 이제 나온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것도 역시 용액의 질량, 그 다음에 용질의 질량, 뭐 글씨가 이상하게 나가네. 용질의 질량 곱하기 이게 다른 거죠. 예. 여기는 이제 100이었고, 밀리언이니까 10의 6승이 되는 거죠. 예. 100만. 요것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몰 농도는 대문자 M으로 쓰고요. 몰 레러티라고 얘기하고, 이것도 역시, 이거는 용액의 부피 1리터 중에 용질의 몰수. 이렇게 정이 돼요. 그 다음에 몰랄 농도는, 이거는 요것만 좀 달라요. 이건 용매가 돼요, 용매 질량 1kg 중에 들어있는 용질의 분자는 똑같고요. 용질의 몰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몰 분율은 이거 앞에 찾았죠? 네, 기체할 때 하고 뭐 다 했으니까 그건 다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그 용액의 농도를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구장에서의 내용은 대부분 몰 농도와 몰랄 농도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여요. 예. 요것만 차이점, 몰랄 농도의 차이점만 확실하게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는 다 용액 중에 용질이지만 여기는 용매 중에 용질이다. 예. 그 기준량이 뭐냐 그걸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차이점을. 그러면 몇 가지 예제를 좀 풀어보죠. 예제를 풀어보면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28% NH4Cl 용액 250g을 만드는데 NH4Cl 얼마를 취하느냐. 그러니까 현재 이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화학 반응 양론 계산할 때 어떤 환사인자를 도입해갖고 이렇게 계산을 했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편해요. 어떻게 하냐. 250g이니까 250g에 NH4Cl 이렇게 있어요. 그죠? 용액입니다. NH4Cl 용액이 있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28%를 만들으니까 28%라는 건 뭐예요? 이건 용액이라고 합시다. 거긴 써 있으니까 용액. 그러면 28%는 100g의 용액 중에 뭐야? 28g의 용질이 되는 거죠. NH4Cl이 되겠죠. 여기서는 용질.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용질의 그람수, 그람 용액을 없애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 28%라는 거를 환사인자로 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표기를 뭐 아무리 계산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답은 70g 정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0.03몰 농도 KMNO4 용액 50ml를 취하였을 때 이 용액에는 몇 미리몰의 KMNO4와 몇 g의 KMNO4가 포함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몰수만 구하면 우리가 뭐 그람으로 바꾸는 거는 쉬우니까. 현재 마찬가지 논리로 현재 50ml입니다. 용액 50ml는 용액이에요. 용액이고 이 용액에는 KMNO4가 녹아 들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준량 0.03몰이니까 0.03몰이니까 1리터 용액 안에 얼마예요? 0.03몰의 용질을 KMNO4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용질의 몰수를 여기서 계산을 했습니다. 반지 이제 뭐냐요? 여기서 이제 밀리리터잖아요. 그죠? 밀리리터니까 우리가 여긴 리터로 써졌죠? 여기다가 추가만 해주세요.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 3승씩 해줘갖고 다른 말로
대신에 여기다가 뭘 넣냐? 밀리. 10-3승에 해당되는 밀리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가 밀리몰이 되는 거고, 분모가 밀리리터가 되는 거예요. 10-3승씩 해줘갖고. 그러면 단위가 맞죠? 이렇게. 문제 물어본 게 밀리몰이었으니까, 밀리몰을 구했고요. 그 밀리몰을 구한 거, 몰수 구했으니까 분자량 줬으니까, 그러면 질량 구할 수 있죠? 그런가요? 제가 쓰는데 급급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칠판 보고 이해하세요. 예제풀이 맨날 드리는데 그래요. 밀리몰 구했으니까 밀리몰을 그램으로 구하려면 그램으로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몰수를 그램으로 구하니까 몰 분의 그램 이게 필요하죠? 그죠? 이건 분자량 갖고 하면 알 수 있죠? 분자량을 줬으니까 그거 갖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예. 단지 여기서는 밀리몰을 없애야 되니까 그죠? 여기다 밀리몰 해놓고 밀리그램 해놓고 나머지 10에 3 곱해준가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우리가 그램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물 1.2kg 속에 60g의 KCl을 녹인 용액의 몰라 용도 괜찮아. 몰라 용도는 기준량이 뭐예요? 용매죠, 용매. 여기 나와 있는 용매 1kg 중에 있는 용질의 몰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용질의 몰수 우리가 지금 그냥 몰라 자체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1.2kg의 물이고 그 다음에 용질 60g 60g의 용질 여기서는 KCl이 되겠고 그러면 60g 용질이면 얘 몰수로 바꿔야 되니까 뭐 바꿔주면 되죠. 이거 그램 몰 거기 분자량 줬으니까 74.6이라고 줬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이게 몰랄 용도가 되겠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단순한 연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용액의 농도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아니면 농도를 계산한다든가 아니면 몇 농도짜리 용액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용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계산을 할 줄 알면 이제 그 용매에 녹을 수 있는 근데 무조건 다 녹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녹일 수 있는 양 정도를 어떻게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 그걸 용해도라는 단어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용해도의 정의 먼저 용해도의 정의를 보세요. 1번이 이제 용해도 정의인데 일정 온도에서 일정 양의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최대양 그거를 용질의 용해도라고 얘기합니다. 예. 용질의 용해도예요. 용질의 용해도. 그리고 일정 어떤 특정 온도입니다. 온도에 따라서 녹는 정도가 달라져요.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밑에 A, B, C, D 네 가지 있습니다. 용질과 용매 입자의 고유성질 그리고 그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그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용액화될 때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을수록 보통 잘 녹죠. 우리가 찬물보다 뜨거운 물에 잘 녹잖아요. 그죠? 그런 원리입니다. 똑같아요. 용액화될 때의 온도, 그 다음에 기체 용질의 압력. 이거는 이제 액체 기체를 녹일 때, 그럴 때 그 관련된 얘기예요. 그건 좀 뒤에서 기체 용해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용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역시 그 녹는 양은 달라집니다. 용해도는. 그 일반적인 용해도 표시는 용매의 단위, 용매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 용매 기준에 대해서 용질의 양인데 보통은 용매 킬로그램당 용질의 몇 그램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기준은 100g 보통 물 100g에 몇 g의 용질이 녹느냐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저 뒤에서 고체 용해도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기를 한다. 근데 어차피 용해도란 거는 용매 기준이니까 그 용매 단위하고 용질의 단위에 맞춰서 표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용해도다 얘기하면 용해도예요. 예. 그 관계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단위를. 예. 그 다음에 그 포화용액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포화용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설탕물을 예를 들죠. 소금물은 짜니까 싫으니까 단 설탕물 예를 들면 그 설탕물 만들 때 뭐 다 만들어 보셨겠지만 어렸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설탕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맛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컵에다가 넣잖아요, 그죠? 그러면 별로 안 달면 계속 넣잖아요. 그럼 넣다 보면은 나중에 막 젓다가 보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 상태는 이미 녹을 때는 다 녹아 들어간 거예요. 녹아 들어갔다는 의미를 다 새기면 이거 확대해서 엄청나게 확대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물 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 분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설탕 분자들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설탕 분자를 중심으로 물 분자들이 이렇게 둘러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이 용해예요. 녹는 거예요. 이것이 설탕이 물에 녹는 과정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이 이제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설탕의 이 분자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녹을 수는 무장적 다 녹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끼일 수 없는 놈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혼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안 녹고 있는 그런 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 거기까지가 현재 완전히 다 포화되었기 때문에 녹을 수 있는 최대의 양을 녹았다. 그것을 포화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 포화된 용액이 포화되어 있으면 그 이상은 녹지 않고 이렇게 석출이 그냥 그대로 녹지 않고 남게 됩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접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찌꺼기가 안 녹고 남죠. 근데 그거를 온도를 막 올려주면 녹아요. 녹거든요. 그 온도를 올려주면은 이 속에 녹아 들어가는데 그럼 온도를 낮춰주면 다시 석출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 예. 그러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20도씨에서 남아서 우리가 한 80도씨로 물을 온도를 높여갖고 다 녹였어요. 녹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녹아 들어가면은 이게 왜 그럴까요? 80도씨면. 앞에 배운 것들을 좀 적용을 합시다. 80도씨는 왜 잘 녹을까요? 분자 차원에서 따진다면, 여기서. 이 물 분자가 20도씨하고 80도씨하고 어떤 게 더 가까이 있을까요? 낮을 때가 가까이 있겠죠, 그죠? 예. 온도가 높으면 얘네들이 운동이 좀 활발해지니까 좀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설탕 분자가 들어갈 공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더 녹는다고 보시면 돼요, 분자 차원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시 온도가 떨어지면 당연히 거기 들어가 있던 것들을 어떤 놈이 힘이 약할지 모르겠지만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녹아있던 상태에서. 그럼 다시 석출이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는 그렇게 안 되고 다 녹은 상태로 그대로 20도씨에서도 존재하게 된 그 용액을 과포화 용액이라고 해요. 분명히 20도씨에서 다 포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온도를 높여서 억지로 녹였는데 그럼 다시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원상용이 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걸 이제 과포화 용액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충격 살짝만 주면은 다시 다시 설탕으로 바뀝니다. 그건 이제 그 과정이 이제 그 과포화 용액을 만드는 과정으로 설명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유리 막대로 벽면을 살짝 긁는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다시 그 액체 녹은 상태에서 결정화 될 수 있게끔 어떤 빌미를 제공해주면 그걸 갖고 다시 그 결정으로 석출이 돼요. 과포화 용액 같은 경우는 좀 그렇다는 거. 우리가 포화 용액과 과포화 용액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용액도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씩 녹아 들어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 안에 물 속으로 녹아 들어간 양하고 그냥 고체로 남아있는 양하고 녹는 속도하고 다시 석출되는 속도가 똑같은 상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뭐든지 그 평형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거의 이런 경우도 녹아 들어가는 속도하고 석출되는 속도가 같은 그런 평형 상태가 됐을 때 그게 포화 용액이 되는 거예요. 예. 더 이상 녹지 않고 그런 실제로는 근데 분자 차원에서는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고체 용해도는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체 용해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매 100g, 보통 물 100g 기준으로 해서 그 용질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그람 수를 표기를 하는 것이 고체 용해도예요. 일반적으로. 예. 그러면 온도가 예를 들어서 고체가 녹는 과정이 거기 이제 얘기가 나는데 녹으면 열이 나온다. 녹을 때. 그러면 그거는 온도를 높이면 잘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네? 온도를 높이면. 하죠. 거기에 이제 그 말로 써 있는 거 뭐라고 했어요? 고체 용해도가 흡열 과정이면 흡열 과정이라는 건 뭐예요? 얘네 녹으면 열을 흡수해요. 그죠? 그러면 온도를 높이면 얘는 녹을수록 열을 흡수하니까 당연히 그 열을 받으면 잘 녹겠죠. 예. 이 경우는 잘 녹아요. 그런데 얘는 녹으면 열을 내놔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면, 온도를 높여주면 당연히 안 녹겠죠. 이건 르샤틀레 원리에 적용시키면 돼요. 어차피 지금 다 이 평형에 대한 속에는 평형 얘기니까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온도 상승 또는 온도 내리는 효과에 따라서 그 녹는 과정이 반대로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고체 용해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고체 용해도 고체가 녹는 거에 대해서 많이 접하였기 때문에 쉽게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체 용해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체 용해도. 기체 용해도 대표적으로 뭐 탄산음료죠.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기체 용매에다가 그죠? 용매에다가 기체를 녹여서 쏴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기체 용해도의 기체가 용해된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기체 용해도는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용해도는 감소가 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우리 단순하게 생각을 합시다. 아까하고 비슷해요. 그냥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이 있고 여기 기체가 있거든요. 여기 녹여야 돼요. 그럼 기체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뭐라고 했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을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이 일정하다고 두고 가정하에 이거를 온도를 높이면 얘가 기체가 액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가 떨어져야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 온도가 떨어져서 운동이 낮아져야지 좀 여기 녹아 들어가는데 온도를 높여버리면 얘네들이 활발해서 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체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일반적인 겁니다. 이거는 이거에 예외적인 것도 있는데 우리 일반적인 것만 배우면 되니까 일반적으로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잘 안 녹는다. 액체 잘 안 녹아 들어간다. 그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체 용해도에 대한 첫 번째 영향은 온도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력. 좀 아까 온도 영향은 압력이 일정할 때 얘기고요. 압력이 변할 때는 어떻게 되냐? 그것이 이제 유명한 헨리의 법칙이라고 공식 아닌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 노트의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피스톤이 있겠지만 아무튼 여기에 물이 있고 여기 기체가 있어요. 그러면 눌러요.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공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 차원에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물하고 공기라고 그냥 거시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다 분자예요. 물 분자, 여기 기체 분자, 수증기 분자. 그러면 이제 눌러요. 누르면은 여기 있는 놈들이 여기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공간이 작아지니까. 그러면 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 틈 사이로, 그죠?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녹는다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할수록 기체는 그 용액 속에 많이 녹아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헨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기체에 대해서 압력의 영향을 나타내는 건데, C K, H, P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거기 나온 것처럼 이 C는 농도예요. 보통 C를 컨센트레이션에서 농도로 표기를 많이 하는데 이 C는 이 용액 안에 들어있는, 그죠? 용액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농도예요. 얼마만큼 많이 녹아 들어가 있느냐, 그걸 나타낸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KH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아까 본 것처럼, 압력이 셀수록, 그죠? 압력이 셀수록 많이 녹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 식을 어떤
정량화해서 KH라는 비례함수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 KH는 이거 헨리 법칙이니까 뭐 그 사람 이름을 땄겠죠. 헨리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헨리 상수라고 얘기하고요. 그거는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 경우는 이제 온도에 따라서 당연히 온도에 영향을 받으니까 온도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래서 그 압력에 따라서 그 녹아 들어가는 기체의 농도가 달라진다는 그런 식입니다. 예. 얼마만큼 이 용액 안에 들어있느냐, 녹아 들어가 있느냐, 그걸 나타내는 것이 헨리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기체들의, 물론 이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위에서 눌렀지만, 여기서 이제 어떤 기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체들이 발휘하는 압력이 있죠. 기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 압력을 따지니까, 기체들의 부분 압력 중에서, 부분 압력이 센 놈이, 부분 압력이 세면 잘 녹아 들어가는 거죠. 기체 압력이 세니까. 예. 압력이 약한 놈은 그냥 이 상태에 존재하는 것이고,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누르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럼 거기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시면, 탄산음료를 0도씨에서 4atm 압력에 CO2를 포화시켜 만들었다. 그 뚜껑을 열었으니까 휙 나오겠죠. 그럼 25도씨에서 그 뚜껑을 열어서 압력을 측정을 했더니 CO2가 4 곱하기 10의 -4승 atm이 됐다. 각각의 온도에서 CO2의 농도를 구하여라. 0도씨하고 25도씨. 0도씨에서의 헨리 상수하고 25도씨에서 헨리 상수 준 이유는 온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준 거고요. 그러면 0도씨에서의 그 녹아있는 양은 압력에, 기체의 부분 압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압력이 클수록 더 많이 녹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4atm, 그냥 우리가 정성으로 따진다면 4atm의 CO2 압력이 있을 때가 더 많이 녹아들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10의 -4승이면 이제 많이 기체로 바뀌는 상태가 되겠죠. 0도씨에서는 우리가 그냥 헨리의 법칙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겠죠. 헨리 상수 줬으니까. 그럼 이 양을 계산하려면 헨리 상수 값 집어넣고 P 압력 현재 4atm 0도씨 같은 경우 곱해주면 되겠고, 그럼 이게 0도씨에서는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0.31몰 per 리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25도씨에서는 25도씨에 계산하시면 똑같은 식으로 헨리 상수 집어넣고 압력 4 곱하기 10의 -4승 집어넣으면 1.3 곱하기 10의 -5승 리터, 몰 퍼 리터가 돼요. 그러면 굉장히 작죠. 0.3이라고 이건 3.2 곱하기 10의 -4승 정도 아니지? 10의 -2승 뭐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요거하고 요거 비교하면 10의 -5승이니까 훨씬 작은 거죠. 0.000013 이렇게 되니까,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하고 이걸 따지면은 10의 5승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녹아있는 정도가 압력이 셀수록 그만큼 굉장히 많이,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녹아있는 거죠. 그건 헨리 측의 상수, 헨리 법칙에 대한 내용을 좀 적용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예. 그 다음에 용액의 우리가 총괄성, 여기서 이제 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앞에서 용해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고체 용해도, 기체 용해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좀 독특한 중요한 성질 한 가지인데, 총괄성이라는 성질이에요. 이 총괄성이 뭐냐? 거기 정의되어 있는 것이 용질 수에만 관련된 거예요. 그 용질의 그 종류, 그 용액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종류는 전혀 상관없고, 용질의 종류가 뭐가 됐든 상관없고, 그 용질의 양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그 용액의 성질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 그 성질을 총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총괄성. 다시요. 우리가 어떤 이 용액에 용질이 이 안에 들어있고, 이건 전체가 용액인데, 이 용액의 성질 중에서, 용액의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물리적 성질이잖아요. 그죠? 이런 성질들이, 그런 어떤 성질들은, 용액의 성질들은 그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종류하고 상관없고 용질이 얼마만큼 많이 있냐 적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성질들이 있어요. 그것을 총괄성이라고 얘기하고, 총괄성은 여기 쭉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세 가지. 결과적으로 네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증기압 내림, 그 다음에 끓는 점 오름, 그 다음에 어는 점 내림, 그 다음에 뭐예요? 삼투현상, 네 번째. 삼투압.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총괄성이에요. 여기 네 가지가. 그 네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용액에 대해서는 농도의 개념,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용해도에 대한 성질들, 조건에 따라서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 총괄성이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 이제 이 용액 안에 용질이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 그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농도를, 여기서의 농도는 다 몰라 농도 써요. 기본적으로. 먼저 증기압 내림부터 좀 보겠습니다. 증기압 내림. 지금 여기 대부분 여기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내용은 이 용질이 비발성 용질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용질의 조건이. 비발성 용질. 그러니까 날아가고 없어지고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용질의 양은 똑같은데 그런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없어요. 날아가는 게. 이런 비발성 용질이 이제 그 용액 안에 들어있을 때 그 용액은 그러니까 이 비발성 용질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매는 똑같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용액이나 똑같지 사실은. 용매, 순수한 용매, 용질이 없는 순수한 용매하고 이 비발성 용질이 요거 안에 들어갔을 때 두 개의 어떤 물리적 성질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여기에 집어넣으면 보세요. 증기압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비발성 용질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용매에, 순수한 용매에. 그럼 증기압이 내려가요. 왜 내려갈까요? 증기압은 뭐죠? 누구의 증기압이죠? 아까 했었죠. 액체의 증기압이죠. 그죠? 그러면 이 얘기 증기압이 내려간다는 것은 증발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그러면 얘가 비발성 용질을 집어넣으면 증발이 잘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기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니까 왜 안 될까요? 그냥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용질이 이렇게 여기 중간중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불규칙하게 있을 텐데 그 용매 분자가 이게 튀어나가, 용매 분자 빨간 걸로 합시다. 색깔로. 그 용매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용매 분자가 튀어나가야지 증기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측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나가려는데 중간중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걸리적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걸리적거린다는 의미는 제가 그냥 거시적으로 표현했지만 이 안에 서로 상호작용도 할 테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면 나가는 게 아무래도 그냥 자기 혼자 순수하게 있을 때하고는 달라지겠죠. 결과적으로는 더 증기화되는 게, 그러니까 기화되는 것이 어려워요. 이런 것들 때문에. 비발성 용질이 들어갈수록. 다른 용질, 휘발성 용질의 경우는 다릅니다. 여기서 비발성 용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발성 용질에 들어가 있으면 기화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증기압은 내려간다. 그 액체의 증기압은 내려간다는 거. 그것이 수식으로 표현하면 거기 이제 라우레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증기압 내림, 라우레 법칙. 그래서 식이 하나 있죠. 그 P 이퀄 X 곱하기 P0. 여기서 이제 몰 분율을 얘기하는데, 몰 분율, 그러니까, P0는 순수한,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그러니까 비발성 용질을 넣기 전에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이고,
그 다음에 X는 그 속에 들어있는 비발성 용질, 그 용질이 얼마나 양에 따라서 그 용매의 몰 분율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몰 분율은 뭐예요? 뭐 X 용질 플러스 X 용매, 그 다음에 X, 여기서는 용매가 되니까, 아니, X가 아니죠. N이죠. N. 이렇게 되니까, 용질이 없으면 뭐 똑같은 거고, 그죠? 용질이 많이 들어갈수록 X값이 이제 달라지는 건데, 그 용질이 많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작아지죠, 그죠? 1보다 작아질 테니까. 그래서 그러면 순수한 압력, 순수한 그 용매의 압력보다는 항상, 이건 가르치고, 순수한 용매의 압력보다는 항상 P가 용질에 들어갔을 때 그 용액의 증기압은 항상 작아요. 그럴까요? 항상 작아요? 순수한 용매일 때는 이거 없을 때잖아요. 그죠? 1이에요. 그러면 몰 분율 최대값 얼마예요? 1이죠? 그럼 항상 1보다 작죠? 그죠? 용질이 일단 들어갔다 치면 무조건 1보다 작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산수적으로. 그러면 1보다 작은 값이니까 항상 용액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보다는 항상 작아요. 그렇겠죠. 이게 용질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면 작아지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증기압 내림의 얘기인데, 그걸 라우레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몰분율, 여기서 이제 몰분율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예제 거기 5번 보시면 25도씨에서 순수한 벤젠과 톨루엔의 증기압이 각각 95.1, 28.4 mH다. 그럴 때 용액은 벤젠과 톨루엔의 몰분율을 같게 하여 만들었다. 이 용액의 전체 증기압과 벤젠과 톨루엔의 증기압을 각각 구하라. 용액은 라우레 법칙을 따른다고 간주한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것이 용매 기준은 없어요. 왜냐하면 몰 분율을 갖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몰 분율을 갖게 했다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라우레 법칙을 단순하게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적용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간주했으니까. 그러면 전체 각각의 몰 분율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알아야 되는데 모르죠.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할까요? 몰 분율? 항상 우리가 그 화학연금 얘기했을 때도 기준량이 없으면 퍼센트로 나왔을 때 실제 값이 없으면 100으로 준다고 그랬죠? 퍼센트가 나오면 마찬가지로 몰 분율은 기본 최대값이 1이잖아요. 그죠? 그 1을 기준으로 몰 분율 갖게 했다고 했죠? 그럼 0.5죠, 뭐. 분율이니까. 이건 뭐 비율이잖아요, 비율이니까 그냥 0.5로 두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야? 그, 벤젠하고 톨루엔에 각각 전부 다 벤젠이나, 그 다음에 톨루엔이나, 톨루엔이나 전부 다 0.5가 된다고요, 몰 분율이. 0.5. 그러면 0.5 곱하기, 여기 순수할 때 각각의 용매 증기압 줬죠? 95.1, 28.4. 그거 갖고 그대로 곱해 주시면 라우레 법칙에 따르는 용액이 되는 거죠. 네.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용매 증기압을 그 용액을 이루고 있는 각 성분들의 증기압을 이제 계산을 한 거니까 실제로 그 용액의 전체 증기압은 벤젠과 톨루엔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두 개 다 더해줘야 돼요. 예. 각각은 각각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벤젠 용액의 증기압은 벤젠의 몰분율 곱하기 순수한 벤젠의 증기압 곱해서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톨루엔 요거를 두 개 더한 것이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압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벤젠 용액과 톨루엔 용액은 벤젠하고 톨루엔이 섞였을 때 각각의 이것 용액이니까 전부 다 그 용액의 증기압을 나타내는 거예요. 벤젠하고 톨루엔하고 각각 섞여 있을 때니까. 요거는 벤젠만 있을 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벤젠의 몰 분율에 따라서 실제 그 벤젠하고 톨루엔하고 섞여 있는 그 용액 안에서 벤젠의 증기압, 자체 증기압하고 톨루엔의 증기압 각각에 대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전체 용액의 증기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서 두 개를 더해야지 전체 용액의 증기압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이제 그 총괄성 뭐냐면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입니다.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은 중학교 때도 했었나요? 중학교 때 했었나요? 중학교 다 했었나요? 초등학교 때는 안 했었죠? 그쵸? 끓는 점 오름. 그때는 저도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거 배웠던 것 같아요. 끓는 점 오름. 말 그대로 좀만 전에 얘기했던 똑같습니다. 순수한 용매에다가 비비발성 용지를 넣으면은 끓는 점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어는 점이 내리고. 왜? 끓는 점 왜 오를까요? 끓는 점 오른다는 얘기는 끓기 어렵다는 거예요? 끓기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끓기 어렵게 하는 이유는 끓는다는 거는, 그죠? 액체, 거기서 용액 안에 들어있는 용매가 날아가야 되는데, 기체가 기화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부에서 더 많이, 에너지를 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어는 점은, 그렇죠. 더 낮은 온도로 내려가야지 어는 건데, 왜 그럴까요? 언다는 건 어떤 이렇게 뭐랄까, 서로 분자 간의 인력이 세게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에너지를 빼 나가야 되는데, 그 사이사이에 다른 휘발성 용질이 생기면 그만큼 어떤 좀 다른 효과들이 생기겠죠. 분자 간의 힘에 대해서. 그 휘발성 용질이 들어가면 원래 용매들끼리 작용하는 힘보단 더, 에너지를 더 많이 빼줘야지 이게 그 결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어는 점은 더 내려가게 됩니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는 점 내림,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 자동차의 부동액 같은 거, 그죠? 부동액 같은 게 얼음에 물이 100도씨에서 끓으면, 원래는 물이 100도씨 끓으면 여기다 부동액 같은 거 넣으면은 끓는 점 오름 현상이 생겨갖고, 오름 생겨서 100도씨도 안 그렇고 더 높은 온도에서 끓으니까 그만큼 계속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어는 점 내림 같은 경우는 겨울에 뿌리잖아요. 그죠? 염화칼슘 뿌리죠? CaCl2. 이거 뿌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죠. 그죠? 어는 점, 이거 들어가면은 어는 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결빙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효과 때문에 CaCl2나 이런, 없으면 NaCl. 그죠? CaCl2나 NaCl을 집어넣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한 예가 되겠어요, 일례가. 근데 거기 식은 참 유명하고 많이 보셨던 아마 식일 거예요. 거기에 단지 우리가 이제 새로 쓰는 것이 뭐냐면, 몰랄 농도를 여기다가 쓴다는 거예요. 보일링 포인트가 얼마만큼 오르냐, 델타 T입니다. 끓는 점이 얼마만큼 오르느냐, 그거는 어떤 그 용매 고유의, 끓는 점 오르는 상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끓는 점 오르는 상수 값을, 이거는 계산할 수는 없는 거고, 실험을 통해서 얻는 거고요. 그리고 그 몰랄 농도, 그 용액의 몰랄 농도를 계산해서 곱해주면 그 끓는 점 오르는 상수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끓는 점이 오르는지 델타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델타 값 나오면 항상 우리가 이제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 이걸 그냥 그대로 그냥 T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으면. 항상 델타라는 거는 원래 문제에서 분명히 어떤 온도를 줄 거예요. 제시해 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차이를 계산을 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관계, 델타가 그냥 이렇게 나오면은 틀릴 수 있으니까 그 관계를 좀 기억을 잘 따져서 문제의 의미를 잘 보고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점 내림도 마찬가지 똑같은 논리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거기서 KF,
TF에서 프리징 포인트 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제 보시면 에틸알코올 15g을 메탄산 750g에 녹였을 때 용액의 어느 점은 7.2도씨이다. 순수한 메탄산의 어느 점은 8.4도씨이다. 메탄산에 대한 KF를 측정해라. 여기서 이제 거꾸로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상수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몰랄 농도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온도 내려간 정도를 알아야겠죠. 예. 그럼 온도 내려간 정도 알죠? 7.2도씨, 8.4도씨니까. 예. 용액의 어느 점이 7.2도, 순수한 용매의 어느 점이 8.4도씨니까 1.2도씨가 온도가 내려갔어요. 그죠? 온도가 내려갔고, 그 다음에 몰랄 농도 값은 어떻게 계산해요? 용매 1kg당 용질의 몰수니까 용매 여기서는 메탄산이죠. 메탄산이 750g이고 그 다음에 에틸알코올이 용매가 용질이 15g이니까 15g을 몰수로 바꿔줘야겠죠. 예, 그렇게 해서 메탄산 750g, 0.75kg으로 나눠져 버리면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뭐 이제 손으로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기본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뭐 간단하게 한번 그냥 써볼까요? 하나만. 항상 하는 방법 똑같으니까 750g이죠. 현재 750g, 750g이고 그러면 이게 1000g이 1kg이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15g 더하기 이게 g이 없어져야 되고 몰수가 되니까 이건 분자량 거기서 줬죠? 분자 줬으니까 46g 1몰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이것이 몰랄 농도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것이 몰랄 농도. 그 다음 예제는 유기화합물 1.2g을 달아서 50g의 벤젠 속에 넣었다. 이 용액은 4.92도씨에서 온다. 이 화합물의 분자량을 계산하라. 다음 벤젠의 어느 점은 5.48도씨이고 KF는 이거다. 이거 실제적으로 어느 점 내림이나 끓는 점 이런 것들은 뭐에 쓰냐면 이거에 쓰여요. 분자량 측정하는데. 실제로 응용하는 데는 분자량 측정하는 데 씁니다. 예.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삼투압도 분자량 측정할 때 써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느 점 내림은 좀 분자량이 작은 것들은 이걸로 하고 분자량이 큰 뭐 생체 내에 있는 단백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큰 분자들, 거대 분자들 같은 경우는 삼투압부로 측정해서 분자량을 측정합니다. 예, 그럴 때 실제로 쓰인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그런 예제를 선택을 했는데 뭐 그러면 여기서 몰랄 농도 계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현재 KF 값 알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 아니까 몰랄 농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죠? 몰랄 농도. 그럼 몰랄 농도 정의에 의해서 밑에 분자에다가 용질의 킬로그램 수 넣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용질의 몰수를 대입하면 되니까 그 식을 적용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특별하게 다른 건 없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분자량 보는 건데 우리 M은 델타 KF K값분의 델타 TF니까 이건 문제에서 준 대로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5.12 그 다음에 차이가 0.56이죠. 0.56도씨. 그러니까 계산하시면 이거 0.11 몰랄 농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현재 0.11 몰랄 농도라는 거는 뭐예요? 용매 1kg 중에 용질이 몇 몰? 0.11 몰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의미가. 그러면 이것이 현재 용매가 몇 그램 있어요? 벤젠이 50g 있죠? 그럼 0.05kg이죠? 이거의 용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용질의 몰수 계산하잖아요. 용질의 몰수 구했으면 그 다음에 이게 용질의 몰수, 이 몰수가 이게 계산하시면 0.0055몰이 나오는데 이것이 몇 g에 해당돼요? 1.2g이죠? 그죠? 몰수 알고 질량 1.2g 아니까 뒤집어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몰 퍼 g이니까, 그램 퍼 몰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분자량 계산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다 실제로 계산을 해요. 예. 실제 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삼투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죠. 삼투현상. 삼투현상은, 이제 몇 가지 정의, 거기 나와 있는 정의를 좀 보시면, 반투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반투막. 반투막이라는 건 뭐냐면, 용매는 통과하고 용질은 통과시키지 않는 그런 특수한 막이에요. 뭐 셀룰로스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용매도 사실은 용매 분자도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는데, 작은 용매 분자 같은 경우는 통과되고 용질이 상대적으로 용매보다 굉장히 좀 크면 걸려지는 그런 막을 반투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쪽 왼쪽으로 그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농도가 다른 용액을 두 가지를 이렇게 놔두면요, 진한 용액에서 묽은 용액 쪽으로 용질이 이동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농도가 같게 돼요. 양쪽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반투막이 있어갖고 여기가 진한 농도.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진하다. 반대말이 뭐죠? 이게 묽은 용액 이렇게 합시다. 진한 용액, 묽은 용액. 진한 용액. 그러면 이제 여기가 용질이 많으니까 여기하고 용질은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용매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농도가 달라서 서로 평형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있을 수 있게끔 이 반투막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용매가 이동해서 이 진한 용액에 있는 용매가 이 묽은 용액 쪽으로 묽은 용액에 있는 용매가 진한 용액 쪽으로 가요. 그래서 농도가 또 같게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이런 식으로 같은 높이로 용액이 이렇게 똑같은 양을 놓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디가 올라가요? 이쪽으로 올라가죠. 그죠? 용매가 더 많아지니까. 그러면서 농도가 같아지니까. 그래서 여긴 낮아지고. 이렇게 해서 이동해서 생기는 요 압력 있죠? 이 압력. 그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지. 그렇게 해서 삼투 현상이 생기는데 이거를 눌러줘서 요 삼투 현상이 못 일어나게끔 눌러주는 그때 필요한 압력이 삼투압이에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삼투 현상을 못하게끔 막아주는 압력을 삼투압이다. 의미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삼투압에 관계된 식이, 거기 이제 파이 이퀄 CRT라는, 이것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CRT, C라는 건 농도니까, M분의, V분의 몰수, 그 다음에 RT. 그래서 파이라는 것이 삼투압이고요. 우리가 그 이상기체 방정식하고 비슷해요. PV 이퀄 nRT 그런 개념입니다. 예, 똑같은 식으로 PV는 nRT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투압 계산하는 건 이런 식의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원래 반토프 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반토프 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이제 가로로 써놨죠. 반토프. 근데 제가 가로로 써놓은 거는 반토프식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연력학에서 나오는 반토프식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하고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거는 그냥 가로만 써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삼투압 관계식이다라는 걸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여기서 몰수를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똑같은 좀 아까 그 끓는 오름이나 원점 내림 같이 몰수를 계산을 해놓고 거기 들어간 질량을 알면 결국엔 몰 질량을 알 수 있잖아요. 분자량을.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그 다음 예제를 보시면 어떤 개로부터 얻어지는 단백질이 헤모시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 1.5g을 0.25L의 물에 녹여 수용액을 만들었을 때 이 용액이 277K에서 0.0034Atem의 삼투압을 나타낸다. 몰 질량은 어떻게 되겠느냐? 몰 질량 여기서 이제
n이 n분의 w니까, 그죠? n분의 w니까, 우리 뭘 질량, m에 대해서만 쫙 정리해버리면 되죠. 응? 우리 이상기체 상태관계식 정리했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예. PV 이퀄 n분의 w RT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놓고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마찬가지로 그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예. 그렇게 정리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단지, 뭐 주의할 거는 여기서는 이제 R이 기체상수 값을 뭘 쓰냐. 여기 이제 압력하고 부피 이런 것이 관계되잖아요. 에너지 관계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0.08이 ATM 리터 그걸 써야 됩니다. 예, 그걸 쓰셔야 되는 거. 그것만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지웠네. 아까 제가 NaCl하고 원운전 내림 얘기할 때 C 염화칼슘하고 없으면 NaCl 쓴다고 그랬죠? 이게 효과가 이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쓰고 정 없으면 그 다음 차선책으로 이걸 쓰는 건데 이유가 있어요. 이거 이온성 물질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이렇게 한 분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CA2 플러스하고 CL-가 두 개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3몰이 이거 1몰에 3몰이 이온이 생겨요. 얘는 Na 플러스하고 CL-가 생기니까 이건 2몰의 분자 이온이 생기고요. 1몰에서. 그러면 이건 아까 총괄성이 뭐예요? 물질의 양에 관계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거 1몰에 있는 거하고 이거 3몰에 있는 거하고 효과가 3몰에 있는 거 훨씬 클 거 아니에요. 물질의 양이 더 증가하니까. 그래서 이온성 물질의 경우는 용질이 이온성일 경우는 그 총괄성질이 그 이온의 이 양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I라는 것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NaCl 같은 경우는 2몰로 해리가 되고 그다음에 CaCl2는 3몰로 해리 되니까 그 이온들의 몰수, 그러니까 묘수를 합한 거, 그거를 대입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특별하게 더 다른 내용은 없어요. 단지 전해질, 이렇게 해리가 되는 그런 경우, 이온으로 해리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렇게 주의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중 뭐, 예를 들면, 뭐 총괄성의 효과가 제일 뭐 큰 것은 어떤 거냐, 분자를 쫙 해놓고, 그럼 그 중에서 이온성 물질이 있으면 그거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같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액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이제 농도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농도에 대해서 정의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고체나 기체,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걸 우리가 분자 차원에서 생각하시는 게 제일 어떤 면에서는 편해요. 이해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용액의 총괄성 4가지, 각각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정리하고, 특별히 이제 비발성 용질이 아닌 전해질의 경우는 용질이, 좀 다른 효과가 생긴다는 거, 그것까지 같이 기억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장, 용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